저 사내를 당장 내쫓으시오. 아니면 오늘 밤 이 집 여자 셋 중 하나는 울게 될 것이오. 해가 산등성이 뒤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오래된 기와지붕을 핏빛처럼 물들이던 저녁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하나둘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낡은 집신에 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사내 하나가 보따리를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어깨는 문짝만했고 팔뚝은 장정 둘을 합친 듯 굵었으나 얼굴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순했다. 굶주린 눈빛으로도 누구를 해칠 기색은 없었다. 그는 마을 끝 잡초에 잠긴 큰 기와집 앞에 멈춰섰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최 씨 집안의 저택. 그러나 지금은 남편 셋을 잃은 새 여인만 남아 겨우 명맥을 잇고 있었다. 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찬바람이 그대로 드나들었다. 사내는 문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따뜻한 밥 두 끼와 헛간 한 칸만 주신다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품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떠섰다. 잠시 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흰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최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늙었으나 칼날 같았다. 이 집이 여인들만 산다는 걸 알고 왔느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기에 왔습니다. 남자 손이 끊긴 집은 지붕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노파의 눈썹이 꿈틀했다. 문 뒤에서 두 며느리가 조심히 얼굴을 내밀었다. 맏며느리 서윤이는 수수한 옷차림에도 단정한 기품이 남아있었고 막내 한소연은 젊은 얼굴에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연은 사내의 넓은 어깨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저런 사내가 장작을 패면 도끼가 부러지겠네. 윤희가 팔꿈치로 그녀를 찔렀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최노파는 한참 사내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다. 이름은 강무진입니다. 가진 것은 힘뿐입니다. 그 대답에 노파는 피식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그녀는 뒷뜰을 돌아보았다. 무너진 광, 썩은 울타리, 손댈 곳이 수십 군데였다. 결국 한숨과 함께 문을 더 열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쓸모없으면 당장 나가라. 무진은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마당 구석의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장작더미 앞에 섰다. 첫 번째 내려친 순간 쩍하고 굵은 통나무가 두 동강 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끼질이 이어질수록 마당에 쌓인 나무들이 순식간에 반으로 갈라졌다. 땀이 목선을 타고 등줄기로 흘렀고 젖은 쩍쩍 사말에 단단한 등이 꿈틀거렸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윤희는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자꾸만 눈이 갔다. 최노파마저 헛기침을 하며 등을 돌렸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장작 산 하나가 가지런히 쌓였다. 무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지붕부터 고치겠습니다. 윤희가 놀라 외쳤다. 밤이 옵니다. 내일 하세요.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 비가 옵니다. 그대로 두면 안채부터 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먼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세 여인은 동시에 얼굴을 굳혔다. 그때 담장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시작됐군. 저 산에 하나 들어온 날부터 최 씨 집안은 다시 시끄러워질 게다.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순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담장 너머 어둠을 바라보던 강무진의 눈빛은 잠시 날카롭게 식었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섰다. 그는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지붕으로 향했다. 세 여인은 이상한 침묵 속에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순한 떠돌이처럼 보이던 사내가 순간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곧 굵은 빗방울 하나가 마당에 떨어졌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물방울이 흙바닥에 검은 점을 만들었다. 최노파가 다급히 외쳤다. 그만 내려와라. 미끄러져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무진은 이미 낡은 기둥을 밟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거대한 몸집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민첩했다. 그는 흔들리는 기와를 걷어내고 새 기와를 얹으며 번개처럼 손을 움직였다.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빗속에 젖은 그의 어깨와 팔이 잠시 은빛으로 드러났다. 한소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런 몸으로 저리 날렵할 수가 있나. 서윤이는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이 괜히 뜨거워졌다. 비는 이내 퍼붓듯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제 집 문을 닫느라 정신없었으나 최씨 집 지붕 위에서는 여전히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탕, 탕, 탕. 오래 죽어있던 집이 다시 심장을 얻는 소리 같았다. 한참 뒤 무진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흙탕물이 튀었고 세 여인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의 쌔적 삶은 빗물에 달라붙어 단단한 가슴과 허리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진은 아무렇지 않게 머리에 물기를 털었다. 안채는 이제 안칩니다. 부엌 뒤쪽은 내일 손보겠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윤희는 수건을 들고 나가려다 멈칫했다. 최노파가 먼저 수건을 던지며 말했다. 보기 민망하니 이거나 걸쳐라. 감기 걸리면 밥값도 못한다. 무진은 웃으며 수건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노파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네 어머님이냐.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그러나 돌아서는 귀끝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부엌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다. 윤희가 끓인 된장국, 소연이 지은 따뜻한 밥, 무진이 패온 마른 장작불이 방 안을 데웠다. 무진은 밥 3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도 미안한 듯 웃었. 더 먹으면 폐가 되겠지요. 소연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내 그릇까지는 괜찮아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희는 기침으로 웃음을 감췄고 최노파는 눈을 흘겼다. 소연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식사가 끝난 뒤 무진은 곧장 마당으로 나가 물이 고인 배수로를 팠다. 비는 깊은 밤까지 내렸지만 집 안으로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 세 여인은 각자의 방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마당에서 삽질하는 둔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다. 윤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리까지 하는 걸까? 소연은 창호지 틈으로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최노파는 눈을 감은 채 오래전 죽은 세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거칠게 터졌다. 이어 누군가 술 취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씨, 집 과부들아. 낯선 사내들여 재미 좀 보느냐. 마당에 삽질 소리가 누었다. 강무진이 천천히 삽을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당을 가르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강무진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다. 비에 젖은 흙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였다.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본 세 여인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대문 밖에서는 술 냄새 섞인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과부 셋이 밤마다 재미를 보려니 덩치 큰 놈 하나 들였구나. 최노파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그녀는 평생 모욕을 견뎌왔으나 죽은 자식들 집안이 능욕당하는 말만큼은 참기 어려웠다.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한소연은 겁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무진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자 비바람 속에 세 사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맨 앞에는 마을 건달 노릇을 하며 박도겸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팔이 있었다. 그는 술기운에 눈이 풀린 채 비웃었다. 야, 네가 그 유명한 품기 없는 사내냐. 밥값은 밤에 받는다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종팔의 멱살이 들려올랐다. 거대한 손에 잡힌 종팔의 발끝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웃음은 사라지고 비명만 남았다. 방금 한 말 다시 해봐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세산에는 오히려 더 얼어붙었다. 종팔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더듬거렸다. 놓아주십시오. 술에 취해 실수했습니다. 무진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진흙탕 속으로 내던졌다. 철퍽 소리와 함께 종팔이 처박히자 뒤에 있던 두 사내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무진은 빗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다음엔 입이 아니라 이가 부러질 것이다.
꺼져라. 새 사내는 욕 한마디 못하고 허둥지둥 달아났다.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잠겼다. 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삽을 다시 들려 했으나 최노파가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강무진. 그는 고개를 돌렸다. 노파는 잠시 말이 없더니 짧게 내뱉었다. 안으로 들어와라. 젖어 죽겠다. 그것은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무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연은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낡은 옷을 들고 와 내밀었다. 손끝이 스치자 그녀는 깜짝 놀라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진은 주워주며 웃었다. 제가 호랑이도 아닌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소연은 얼굴이 붉어져 돌아섰다. 윤희는 화롯불에 물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 고맙습니다. 우리 대신 참아준 날이 많았거든요. 무진은 젖은 머리를 털며 대답했다. 참는 사람 곁엔 늘 더한 놈들이 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참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윤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얼마나 오래 누군가 저렇게 말해주길 바랐던가. 깊은 밤, 새 여인이 잠든 뒤에도 최노파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무진이 장작을 패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사람의 수치도 알아듣는구나. 그때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집을 노려보고 있었다.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 마을의 실세, 박도겸이었다. 그는 젖은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재미있군. 과부집에 맹견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주인은 내가 길들여주지. 그의 시선은 대문이 아니라 안채 창문 쪽 서윤이의 방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낮게 덮었을 때 강무진은 이미 우물가에서 물지개를 메고 있었다. 밤새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숨결은 뜨거운 김처럼 피어올랐다. 물동이 둘을 가득 채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에 걸쳤다. 젖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엔 굵은 힘줄이 선명하게 솟았다. 부엌 창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한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저런 사내가 웃을 땐 아이 같고 화낼 땐 벼락 같으니 마음이 더 어지러웠다. 뒤에서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침부터 넋을 잃었구나. 소연은 화들짝 놀라 밥주걱을 떨어뜨렸다. 아니에요. 그냥 물이 넘칠까봐 본 거예요. 윤희는 피식 웃었지만 눈빛엔 어딘가 씁쓸함이 스쳤다.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저런 든든한 뒷모습을 본 기억은 많지 않았다. 최노파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 간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무진이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 무진은 문 밖에 서서 망설였다. 제가 같은 상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최노파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밥은 식구가 먹는 것이다. 하인이면 마당에서 먹고 사람이면 들어와 먹어라. 무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소연의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네 사람의 숨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아침은 이상하게도 오래된 가족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아침 해가 중천에 오르자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박도겸이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하인 둘을 거느린 채 들어섰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느릿하게 웃었다. 허물어가던 집이 며칠 세 사람 사는 꼴이 되었군. 과연 사내 하나 들인 보람이 있어. 말끝마다 독이 배어 있었다. 최노파가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로 왔소? 박도겸은 서윤이를 흘끗 보더니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지난 봄 곡식을 구워간 빈문서요. 기한이 지났으니 오늘 안에 갚든지 논 두마지기를 넘기시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곡식은 병든 시어머니 약값과 씨앗값으로 쓴 것이었다. 최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학철까지만 미뤄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박도겸은 코웃음을 쳤다. 그땐 이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소. 그의 시선이 강무진에게 향했다. 저 사내를 내 집으로 보내시오. 3년만 부리면 빚은 없던 일로 하지.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고
윤희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다. 무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를 사람으로 본다면 값을 매기지 마십시오. 박도겸은 비웃었다. 떠돌이 주제의 말은 번듯하군. 너 같은 놈은 밥 한 끼 값이면 주인이 바뀐다. 다음 순간 무진의 손이 탁자 모서리를 짚었다. 두꺼운 느티나무 상판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무진은 낮게 말했다. 제 주인은 굶주린 날 밥을 준 사람입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박도겸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빈 문서를 다시 접었다. 좋다. 사흘 뒤 마을 회의에서 보지. 그날까지 빚을 못 갚으면 논도, 집도, 사람도 내 것이 될 거다. 그가 돌아서자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집까지 빼앗길 수 있는 건가요? 최노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윤희는 눈가를 훔쳤다. 무지는 갈라진 탁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사흘이면 됩니다. 숨겨진 것이 있든 거짓된 것이 있든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노파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 하나가 가슴속에서 깨어난 듯했다. 박도겸이 떠난 뒤 마당에는 말발굽 자국만 깊게 남았다. 그러나 더 깊게 패인 것은 네 사람의 마음이었다. 최노파는 한동안 문지방을 붙든 채 서 있었다. 서윤이는 빈문서라는 말만 되뇌며 넋을 잃었고 한소연은 분을 참지 못해 장독대 뚜껑을 괜히 세게 닫았다. 강무진만이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어머님, 저 문서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최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가져갔다.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겁주러 온 것이다. 무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저자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노파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소연이 재빨리 물었다. 어머니, 정말 숨긴 게 있습니까? 최노파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참 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 손을 붙들고 말했지. 집이 무너지거든 감나무를 잊지 말라고. 하지만 어디를 어찌하란 말인지는 끝내 못 들었다. 서윤이가 숨을 삼켰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희망도 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죽은 사람 수수께끼 붙들고 산다고 배가 부르더냐. 무지는 말없이 뒤뜰에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수십 해를 버틴 굵은 줄기, 뿌리가 마당 깊숙이 퍼져 있는 나무였다. 그는 곧장 삽을 들었다. 찾겠습니다. 땅이든 거짓말이든 파면 나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무지는 감나무 둘레를 팠다. 젖은 흙이 튀고 삼날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우통을 벗어 던진 그의 등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단단한 근육이 삽질마다 크게 움직였다. 소연은 모란 사발을 가져왔다가 한참 서 있기만 했다. 무진이 돌아보며 웃었다. 물 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 구경 오신 겁니까? 소연은 얼굴이 붉어져 사발을 내밀었다. 말이 많아지셨네요. 처음 왔을 땐 곰 같더니 무진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말했다. 곰도 집이 생기면 말이 늘어납니다. 그 말에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던 윤희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반가움인지 외로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해질 무렵 삼날 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다. 무지는 흙을 헤치더니 낡은 돌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쇠로 감싼 작은 나무함이 묻혀 있었다. 네 사람의 숨이 동시에 떴었다. 최노파의 손이 떨렸다. 설마 정말 있었구나. 무진이 상자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는 순간 대문 밖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참 빠르군. 나도 그걸 찾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박도겸이 하인 5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내 물건을 내놓으시오. 그 상자째로. 박도겸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하인 5은 몽둥이와 낫자루를 들고
대문 안으로 퍼져 들어왔다. 최노파는 본능적으로 상자 앞을 막아섰고 서윤이와 한소연도 떨리는 몸으로 양옆에 섰다. 박도겸은 비웃듯 혀를 찼다. 과부 셋이 무얼 맞겠다고 비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강무진은 천천히 상자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맨발에 묻은 흙이 마루에 찍혔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남의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당당히 말하는 자는 처음 봅니다. 박도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남의 집? 네가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입이 그리 무겁지 않구나. 저 집은 이미 빚으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상자 안에 집문서가 들었든 금부치가 들었든 내 손에 들어오면 끝이다. 무진은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십시오. 하인 둘이 먼저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으나 무진의 몸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몽둥이를 빼앗고 그대로 한 번 휘둘러 둘을 동시에 넘어뜨렸다. 둔탁한 비명과 함께 두 사내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남은 셋이 주춤 물러섰다. 박도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너 대체 뭐 하는 놈이냐? 무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덮치자 그는 몸을 틀어 배를 걷어찼고 사내는 숨이 막힌 채 구르며 쓰러졌다. 그제야 무진은 낮게 입을 열었다. 예전엔 사람 패는 법으로 밥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집 고치는 법으로 밥을 벌 뿐이지요. 최노파와 두 며느리는 처음 듣는 말에 얼어붙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을 패며 살았다고요. 무진은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말했다. 젊은 날 객주들의 짐꾼 노릇을 하다 싸움판에 끌려갔습니다. 이기면 밥을 주고 지면 버려지는 곳이었지요. 18에 들어가 30이 되어 나왔습니다. 윤희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그 눈빛이 박도겸은 코웃음을 쳤다. 결국 건달이었군. 내가 헛것을 무서워했어. 그는 허리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그 순간 무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순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오래전 피비린내, 나는 밤들을 견딘 짐승 같은 기색이 드러났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도겸은 오히려 칼끝을 들이밀었다. 떠돌이 주제에 겁을 주느냐. 다음 순간 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칼등을 맨손으로 잡아 꺾어버리자 쇳소리가 짧게 터졌다. 박도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무진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난 다시는 누군가의 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집을 건드리는 놈은 내가 마지막으로 때릴 사람이다. 박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인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때 최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무진아, 그만해라. 피를 부르면 끝이 없다. 무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박도겸을 놓아주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도겸은 숨을 몰아쉬며 뒤로 기어갔다. 그러나 눈빛만은 더욱 독해져 있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내일 관아에 가서 말하겠다. 정과 있는 난폭한 자가 과부집을 점거했다고 네 과거를 세상에 알리마. 그는 이를 갈며 일어섰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상자를 노려보더니 말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너희가 평안히 열지는 못할 것이다. 박도겸 일당이 사라진 뒤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한소연은 무진을 바라보다 한 걸음 물러섰고 서윤이는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최노파만이 오래 무진을 보다가 낮게 말했다. 사람을 때리며 살던 자가 어째서 남의 집 지붕을 고치며 울고 있느냐. 그제야 모두는 보았다. 강무진의 주먹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눈가 또한 젖어 있었다. 마루 위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루 위 상자는 비에 젖은 나무 냄새를 풍기며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누구도 선뜻 손대지 못했다. 강무진은 손등의 피를 대충 씻어낸 뒤 한 걸음 물러섰다. 조금 전까지 짐승처럼 사나웠던 기세는 사라지고 다시 말수적은 떠돌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한소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약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손 좀 내밀어요. 무진은 괜찮다며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남의 집 지키다 다친 손입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 말은 들으세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무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거칠고 두꺼운 손바닥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겹겹이 얽혀 있었다. 소연의 손끝이 약을 바를 때마다 그의 손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이는 그 모습을 외면하려 화롯불만 뒤적였으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최노파는 말없이 상자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 열쇠 꾸러미를 풀어 가장 오래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몸에서 떼지 않던 것이다. 혹시나 싶어 숨겨두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자 오래된 쇳소리가 낮게 울렸다. 딸칵, 네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는 비단 보자기로 감싼 문서 뭉치와 은전 주머니 둘, 그리고 작은 옥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노파의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당신이 정말 남겨두셨군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그것은 최 씨 집안의 진짜 토지 문서와 논밭 경계도, 그리고 박도겸에게 넘어갔다던 빈문서의 원본 장부였다. 장부 마지막 장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씨 도겸에게 빌린 곡식 10섬은 이미 2배로 갚았으나 그자가 새 문서를 꾸며 다시 협박하니 훗날 증거로 남긴다. 윤희는 눈을 크게 떴다. 빚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저자가 거짓으로 우릴 찾냐맨 거예요. 한소연은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머니를 겁주고 논을 빼앗으려 했던 거군요. 무지는 조용히 옥패를 집어들었다. 옥패 뒷면에는 관아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전 굴량미 납품을 맡던 상단에만 주던 출입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관아 창고 장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최노파가 놀라 물었다. 네가 어찌 그걸 아느냐? 무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싸움판을 떠난 뒤 몇 해 동안 관아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박도겸이 곡식 장부까지 손댔다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관아 돈줄과 엮였다는 뜻입니다. 방안은 다시 무거워졌다.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큰 자라는 뜻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몸을 굳혔으나 들어온 이는 마을 서당 훈장이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큰일 났소. 박도겸이 이미 관아에 사람을 보냈소. 오늘 밤 안으로 포졸들이 들이닥쳐 강무진을 포박하고 최 씨 집 재산을 압류한다 했소. 최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소연은 무진의 팔을 붙잡았다. 어떡해요? 무진은 문서 뭉치를 단단히 묶어 품에 넣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밤에 오면 우리는 새벽 전에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서윤이가 물었다. 어디로요? 무진은 옥패를 쥔 채 대답했다. 관아창고입니다. 박도겸이 숨긴 진짜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의 시선이 뜻밖에도 서윤이에게 멈췄다. 장부 숫자를 읽고 거짓을 가려낼 사람은 이 집에서 당신뿐입니다. 윤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울었다. 이번엔 비가 아니라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지붕을 울리자 방 안의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다. 서윤희는 강무진을 바라본 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은 남편이 죽은 뒤 장부와 곡식 계산만 붙들고 살아온 여자였다. 숫자는 알았지만 세상은 몰랐다. 그런 자신에게 한밤중 관아창고로 함께 가자니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했다. 최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희는 안 된다. 박도겸 놈이 제일 먼저 누릴 아이가 저 애다. 집안 살림도 알고 글도 아니까. 한소연도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갈게요. 몸은 더 빠르니까. 무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은 달리는 다리보다 거짓 숫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연 씨는 어머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러섬이 없었다. 윤희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약속해 주세요. 위험하면 저부터 버리고 혼자 도망치세요. 무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저는 지금껏 남을 밟고 살아남아 후회한 날은 있어도 남을 버리고 살아남은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윤희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비는 빨랐다. 최노파는 오래된 남자 도포와 삿갓을 꺼내 윤희에게 입혔다. 머리는 질끈 묶고 얼굴엔 젤을 발라 그림자를 만들었다. 한소연은 허리춤에 작은 칼과 마른 떡 2개를 넣어주었다. 언니, 무서우면 그냥 도망쳐요. 숫자고 뭐고 살아와야 해요. 윤희는 웃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모지는 창고로 가는 뒷산길과 하천 둑길을 머릿속에 그렸다. 관아 정문으로 가면 이미 포졸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다. 뒤쪽 곡물창고 담장은 오래되어 허술하다는 것을 그는 짐꾼 시절 기억하고 있었다. 2 사람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최노파가 모진을 불렀다. 강무진, 그는 돌아섰다. 노파는 한참 말이 없다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적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막내 아들 군역 갈 때 품에 넣어준 것이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오늘은 네가 가져라. 모지는 처음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밤길은 칠흑 같았다. 모지는 앞서 걸었고 윤희는 그 뒤를 따랐다. 미끄러운 산길에서 그녀가 발을 헛디디자 모진의 손이 즉시 허리를 받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희는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모진은 손을 거두며 말했다. 죄송할 건 넘어지려 한 돌멩이입니다. 긴장 속에서도 그녀는 작게 웃고 말았다. 2 사람이 하천 둑길을 돌아 관아 뒤편에 닿았을 때 예상대로 창고 주변엔 횃불이 몇 개 흔들리고 있었다. 포졸 2이 술병을 돌리며 투덜거렸다. 밤중에 왜 사람 잡으러 가냐. 그냥 새벽에 하지. 박도겸 대감이 급하다잖아. 모지는 낮은 담장 아래 몸을 숨기고 속삭였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윤희 씨는 제가 부르면 오십시오. 그녀는 팔을 붙잡았다. 혼자 가면 또 다칠 겁니다. 모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다칠 사람은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담을 짚고 순식간에 안으로 넘어갔다. 윤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어둠을 바라보았다. 잠시 뒤 안쪽에서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 창고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모진의 손이 나타났다.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선 윤희는 곧 얼어붙었다. 창고 안에는 곡식 자루들 사이로 숨겨진 작은 방 하나가 있었고 그 안책상 위에는 관인과 장부 수십 권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던 사내였다. 낮에 박도겸 곁을 지키던 하인이 입이 틀어막힌 채 떨고 있었다. 모지는 차갑게 말했다. 이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포졸이 오는 이유는 재산 압류가 아닙니다. 박도겸은 최 씨 집 여인 2를 끌고 가려 합니다. 윤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2이라니 누구를? 모진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신과 한소연 씨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군가 창고 문고리를 거칠게 당기기 시작했다. 창고 문고리가 미친 듯 흔들리며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안에 누구냐? 문 열어라. 윤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묶여있던 하인은 눈만 굴리며 신음했다. 강무진은 순식간에 등잔불을 꺼버렸다. 창고 안은 숨소리조차 보일 만큼 짙은 어둠에 잠겼다. 그는 윤희의 손목을 잡아 곡식 자루 뒤편으로 끌어당겼다. 놀란 그녀의 몸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단단하고 뜨거운 체온이 비에 젖은 옷 너머로 그대로 전해졌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윤희는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횃불빛이 안으로 쏟아졌다. 포졸 셋과 박도겸이 들어섰다. 그는 창고를 둘러보며 이를 갈았다. 분명 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바닥에 쓰러진 하인을 본 순간 그의 눈이 뒤집혔다. 이 멍청한 놈, 어디 숨었느냐. 포졸들이 곡식 자루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횃불이 가까워질수록 윤희의 손은 떨렸다. 모지는 그녀의 손등을 꽉 눌렀다. 이상하게도 그 압력 하나에 떨림이 조금씩 더 섰다. 한 포졸이 바로 앞 자루를 걷어차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무언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모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높은 선반을 건드린 것이었다.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틈에 무진은 윤희를 이끌고 숨겨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장부를 펼친 윤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두려움 대신 익숙한 계산의 냉정함이 돌아왔다. 그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속삭였다. 여기 있어요. 군량미 수량이 2번 적혀 있어요. 한 번은 관아 장부, 한 번은 박도겸 개인 장부. 차액을 빼돌린 거예요. 또 이것도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세금이 계속 거쳤어요. 무진은 그녀가 가리키는 장부들을 재빨리 품에 넣었다. 윤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박도겸의 비웃음이 들렸다. 찾았다. 창고 작은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횃불빛이 번졌다. 박도겸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포졸 둘도 뒤를 막고 있었다. 그는 윤희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과연 널 데려오니 장부가 스스로 나오는군.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넌 똑똑했지. 내 첩으로 왔으면 비단 옷 입고 살았을 텐데. 윤희는 치를 떨었다. 입 닥치세요. 박도겸은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 밤 선택해라. 저 떠돌이와 함께 죄인이 되든지 내 사람이 되든지. 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사람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박도겸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네 같은 놈은 배고프면 주인 바꾸는 들개다. 다음 순간 무진의 주먹이 날아갔다. 박도겸의 몸이 책상 위로 날아가며 장부와 먹통이 산산이 흩어졌다. 포졸 둘이 달려들었으나 좁은 방은 오히려 무진에게 유리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비틀어 벽에 쳐박고 다른 하나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윤희는 그 틈에 장부 꾸러미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무진 씨, 같이 가요. 무진은 박도겸의 멱살을 움켜쥔 채 외쳤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어머님과 소연 씨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다 모이게 하세요. 새벽 종치기 전에 끝냅시다. 윤희는 망설였다. 혼자 두고 못 가요. 무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제발 이번만 제 말 들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윤희는 눈물이 차오른 채 돌아섰다. 장부를 품에 안고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뒤에서는 다시 거친 싸움 소리와 부서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그녀가 관아담을 넘을 즈음 창고 안에서 박도겸의 악에 바친 고함이 울려 퍼졌다. 최씨집부터 불질러라. 여인들부터 잡아와라. 윤희의 발이 순간 멈췄다. 집이 위험했다. 그녀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어둠 속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빗속을 헤치며 달려온 서윤이가 집 대문을 밀어 젖혔을 때 이미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횃불을 든 사내 넷이 담을 넘어 들어와 있었고 한소연은 장독대 앞에서 빗자루 자루를 휘두르며 버티고 있었다. 최노파는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몸으로 길을 막고 있었다. 물러서거라. 이 늙은 것부터 치워라. 사내 하나가 달려드는 순간 윤희가 뒤에서 외쳤다. 멈춰라. 그녀는 젖은 품에서 장부 꾸러미를 꺼내 높이 들었다. 박도겸의 죄가 모두 적힌 장부다. 지금 손대는 자는 공범으로 함께 목이 날아갈 것이다. 횃불 든 사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주춤했다. 바로 그때 마을 종각에서 쿵쿵 새벽종이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소연이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치고 왔어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비를 맞으며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냐, 불이 났느냐, 도둑이냐, 웅성거림이 커졌다. 윤희는 마루 위에 올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박도겸은 몇 년째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고 군량미를 빼돌리고 우리 집 빈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펼치자 숫자와 관인이 선명히 드러났다. 서당 훈장이 앞으로 나와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는 빗물 닦인 눈으로 몇 장을 훑더니 크게 외쳤다. 이건 사실이오. 내 손으로 적은 해마다의 세금 기록과 맞는다. 죽은 자 이름으로 돈을 거둔 것도 분명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왔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죽고 난 뒤 세금이 나왔었어. 내놓은 수학도 속였구나. 그때 골목 끝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박도겸이었다. 뒤이어 강무진이 젖은 몸으로 걸어왔다.
입가엔 피가 묻어 있었으나 눈빛은 차갑게 살아있었다. 박도겸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저 떠돌이가 날 죽이려 했다. 저놈부터 잡아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며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은 말없이 박도겸 앞으로 다가가 품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관아 창고 인장과 함께 찍힌 군량미 반출 기록이었다. 네 손으로 찍은 도장이다. 이제 끝났소. 박도겸의 다리가 풀려 진흙탕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관아에서 온 포졸들과 현감이었다. 이미 훈장이 사람을 보내 부른 뒤였다. 현감은 장부와 문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박도겸을 결박하라. 재산을 봉하고 죄를 조사한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자 박도겸은 끝내 윤희를 향해 악을 썼다. 내년이 날 망쳤다. 윤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다. 아니, 네 탐욕이 널 망쳤다. 박도겸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동이 틀 무렵 비가 그쳤다. 사람들은 최 씨 집 앞에 남아 하나둘 고개 숙여 사과했다. 우리가 잘못 봤소. 헛소문을 믿었소. 최노파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다시는 약한 집을 쉽게 짓밟지 마라. 며칠 뒤 관아 판결로 빼앗겼던 논밭 일부가 돌아왔고 박도겸의 창고 곡식도 마을에 나뉘었다. 허물어지던 최 씨 집에는 다시 연기가 오르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다. 한소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머슴은 밥 5공기까지 허락이에요. 윤희는 조용히 웃으며 무진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최노파는 한참 말이 없다가 무진을 불렀다. 강무진. 아니다. 이제 강서방이라 하마. 네가 싫다면 아들로 부르마. 무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라 대답이 늦었습니다. 어머님, 노파의 눈가가 젖었다. 마당 감나무 끝에 새순이 돋고 있었다. 무진은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웃었다. 떠돌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길끝에 집이 있었네요. 윤희와 소연도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은 더 이상 새 과부의 집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네 사람이 서로를 살려낸 가장 따뜻한 가족의 집이 되었다.